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남편과 아들을 키우는 40대 여자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에게 얼마 전에 일어난 사연에 관해 제보하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살면서 가장 통쾌했던 사건이라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미 주변에 얘기했더니 너무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제 사연 듣고 부디 재미있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충청도에 있는 한적한 시골에서 자랐어요. 원래 제가 태어난 지역은 충청도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과였던 엄마는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그러다 성인이 되고 소개로 결혼해서 저를 낳고 키웠대요. 아무것도 없이 결혼한 엄마는 제 할머니에게 심한 시집살이를 당했다고 합니다. 너무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미워해서 엄마는 혼자 어린 저를 등에 업고 집안일도 하고 밖에서 소일거리도 받아서 일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그런 엄마를 볼 때마다 구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의 소원은 제가 나중에 결혼했을 때 당신처럼 시집살이를 당하지 않는 거였네요. 어찌나 할머니가 엄마를 괴롭혔던지 말만 들어도 기가 차더라고요. 그렇다고 제 아버지가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당시에 그냥 사진만 보고 결혼한 거라 누군지도 모르고 결혼했는데 아버지는 남편으로서도 아빠로서도 엉망이었어요. 사실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아버지는 제가 7살 때 이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사고를 그렇게 쳐서 엄마가 저를 데리고 도망쳤거든요. 희미하게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집안 살림을 다 때려 부수는 거였습니다. 안 그래도 가난해서 집에 살림이 몇 개 있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그걸 다 부셨던 기억이 나요. 직업도 없이 집에서 엄마가 밖에서 벌어온 돈으로 술을 마시곤 하셨죠.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엄마가 내조를 못해서 그런 거라고 오히려 엄마를 구박했다고 합니다. 또 제가 성별이 딸이라 아들이 없어서 저러는 거라고 말하면서 아들을 낳으라고 강요했대네요. 할머니는 제가 아들이 아니라고 저도 미워하셨어요. 아빠는 날이 갈수록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고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다 노름에 빠져서 집에 사채업자까지 찾아오자 엄마는 한밤중에 예고도 없이 저를 데리고 도망쳤다고 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몰래 모은 돈을 들고 집을 나오는데 그렇게 해방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무작정 버스터미널로 가서 제일 첫 차를 탔는데 그게 바로 엄마랑 제가 살던 시골이랍니다. 어디인지도 모르고 일단 멀리 가는 곳이라고 해서 덜덜 떨며 버스에 올랐다고 엄마가 말씀해 주셨어요. 고아라서 부모님도 친척도 없던 엄마는 그때부터 저를 혼자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저를 혼자 키울 때는 시선이 곱지 않아 힘들었다고 해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7살 어린 딸을 데리고 혼자 사는 여자를 신기하게 여겼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돈을 벌어야 해서 엄마는 시장에서 국밥집에서 일하면서 저를 키웠습니다. 그 밖에도 엄마는 저를 혼자 키운다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저도 자라면서 엄마를 보고 꼭 나중에 엄마에게 효도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우리 엄마를 도와준 마음씨 좋은 분들도 계셨어요. 엄마는 저를 단칸방에서 키우셨는데 바로 옆에 집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 집에 사는 아줌마와 아저씨가 그렇게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데 우리 엄마가 안쓰럽다고 귤이나 고구마 같은 것도 가져다 주셨어요. 엄마가 일하느라 늦으면 아주머니가 제게 저녁을 먹이기도 하셨어요. 마침 그 집의 아들이 저랑 동갑이라 친하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소꿉친구로 자라면서 서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이 소꿉친구는 성인이 되어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워낙 어렸을 때부터 붙어 다녔던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가까워졌어요. 마음씨 좋기로 동네에서 유명했던 아줌마와 아저씨는 제 시부모님이 됐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한다고 하자 엄마는 그렇게 안심이 되었다고 제게 말했어요. 내가 워낙 심한 시집살이를 당해서 지선이 너는 제발 제대로 된 시댁을 만나길 바랬거든. 그런데 시부모님들이 저분들이라 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엄마가 만약 죽어도 마음 편하게 죽을 수 있겠어. 물론 우리 시댁이 여유롭게 잘 사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엄마랑 제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상대적으로 평범해 보였어도 시댁은 가난한 집이었어요. 당연히 결혼했다고 집이나 혼수를 할 형편은 둘 다 아니라 시댁에 들어가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시댁에서 사는 것이 엄마가 사는 단칸방과 바로 옆이라 좋았어요. 우리가 결혼하자 엄마와 시어머니는 두 분이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원래도 사이가 좋았는데 자매처럼 가까워지셨어요.
그리고 시댁에는 늦둥이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저랑 남편이 23살에 결혼했는데 아가씨가 그때 겨우 5살이었어요. 너무 어린 아가씨가 귀여워서 제가 엄마처럼 돌보았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둘이 같이 작게 과수원을 했어요. 워낙 작아서 딱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만약 재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꼼짝없이 굶어야 했죠. 그래도 우리끼리 서로 의지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혼하고 약 3달 정도 흘렀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이 오게 됐어요. 바로 친정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엄마는 어린 저를 데리고 이 지역으로 와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일하셨어요. 어린 제가 봐도 엄마는 늘 힘들어했던 것이 기억 속에 생생할 정도였습니다. 주로 청소와 식당에서 일하는데 그게 얼마나 몸이 힘든지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엄마는 그래서 안 아픈 곳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어깨, 허리, 무릎, 손목 등 온몸이 아프셨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니 너무 큰 파장이 오더라고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수술 후에 재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원래 멀쩡하던 몸도 아니었고 사고가 꽤 커서 엄마는 병원에 몇 달을 입원하셨어요. 가난한 형편에 보험은 당연히 없었고 병원비가 너무 많아서 막막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급하게 수술했지만 입원하는 동안 비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때 시댁에서 막막한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아가, 아유, 이렇게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게 가족이야. 이거 우리가 이번에 돈 받은 건데 병원비에 보태라. 더 많은 돈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유, 그래도 또 과일 팔면 돈이 생기니까 그때까지 좀만 버티자. 응? 어머니, 이거 제가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 지금 돈 없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잖아요. 은혜는 제가 절대 잊지 않을게요. 우리 엄마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아가, 울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사돈도 금방 회복하지. 그리고 우린 가족이지 않니? 우리가 조금 굶어도 일단 아픈 사람이 회복하는 게 우선이야. 거절해도 우리 마음이 편치 않다. 시어머니는 힘들게 번 돈을 다 저 주셨습니다. 시댁이 그렇다고 평범한 형편도 아니었거든요. 이때 우리 엄마 때문에 시부모님은 과수원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셨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돈을 다 병원비에 보탰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엄마는 그만 퇴원하지 못하고 그대로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게 시댁을 잘 만나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와 둘이 살면서 유독 유대감이 깊었던 저는 엄마가 죽고 심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랑은 이미 연락하지 않아서 고아나 다름없었죠. 이렇게 힘들어하던 저를 시부모님과 남편이 옆에서 많이 위로해 줬어요. 만약 시댁 식구들이 없었다면 저는 엄마가 없는 현실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남편과 시아버지가 우리 엄마의 장례도 도와주셔서 엄마를 편하게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원래도 시댁을 좋아했지만 결혼하고 바로 엄마를 보내면서 시부모님을 더욱 좋아하게 됐죠. 엄마가 살던 단칸방을 팔고 조금이라도 시부모님께 드리자고 오히려 그 돈을 제 비상 용돈으로 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엄마의 병원비로 대출이 많이 생겼던 것을 알던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수원 일도 돕고 따로 시간을 내서 시장에 가서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러면서 어린 아가씨의 육아도 제가 도맡아서 했습니다. 아가씨도 새언니는 저를 무척 따르는 편이라 제가 거의 전담해서 키웠거든요. 유치원 학부모 상담도 제가 갈 정도였어요. 거의 저는 그냥 아가씨를 제 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하고 저는 바로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임신이 쉽지 않더라고요. 안 생기는 아이 때문에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도 여러 번 받았죠. 그런데 남편과 저 둘 다 문제가 딱히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나이도 젊고 그냥 기다리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없어서 더욱 아가씨를 챙길 수 있었어요.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가씨는 어느새 학교에 입학했고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는 빚을 갚느라 힘들었어요. 과수원이 잘 되는 편도 아니라 막막했습니다. 이런 도중 우리에게 큰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건 바로 누군가 버린 담뱃불로 인해 과수원과 우리 집이
홀라당 불에 타버리게 됐습니다. 너무 다행히 그때 아가씨도 학교에 있었고 우리 부부와 시부모님이 시장에 있던 시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그 불을 초기에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나무가 다 불에 타고 집도 불에 타서 도저히 복구할 수가 없었어요. 불이 꽤 큰 편이라 가구도 다 타고 말 그대로 망연자실이었습니다. 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허망하고 황당해서 다 타버린 집을 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휴, 이걸 어쩌니. 아이고, 그 남아있는 재산이라고는 집과 나무들이 전부였는데, 이걸 어째. 이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니. 아휴, 지금 빚도 많은데, 어떡하냐, 어떡해.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땅을 치며 울다 실신까지 하셨어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도와줄 친척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급하게 기부를 받고 그나마 있는 돈을 다 모아서 단칸방 하나를 구해서 들어갔어요. 담배꽁초를 버린 범인을 찾았는데 노숙자라 보상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재산이 없어진 우리는 너무 힘들었어요. 5명이 단칸방에 다 누우면 자리도 제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현실이 힘들었지만 시댁 식구들과 저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장 과수원을 계속할 수는 없으니 시아버지와 남편은 공장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시장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봤습니다. 일단 빨리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일단 급하니까 일은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고 막막했습니다. 단칸방은 여름에는 밖보다 덥고 겨울에는 밖보다 추웠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빵 하나로 5명이 나눠 먹기도 했죠. 남편과 시아버지는 공장에서 주는 간식을 집에 가지고 와서 우리를 주고는 했습니다. 집이 불에 타면서 안에 있던 현금과 가전도 모두 타서 진짜 빈털털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우리 아가씨가 어디 가서 가난한 게 티나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형편에 아가씨한테는 최대한 아끼지 않았습니다. 너무 배고픈데 쌀이 없으니까 배가 부르다고 거짓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랑 남편이나 다 사치 도박 같은 것엔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다 공장에서 일하던 시아버지가 허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한동안 일을 할 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수술을 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어도 움직이는 것이 불편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단칸방에 누워 있었는데 수입이 줄어드니 더욱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울면서 자기가 배라도 타서 원양어선에서 돈을 벌겠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가족들 앞에서는 씩씩하고 긍정적으로 버티던 저도 그때쯤은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당장 아가씨 소풍 갈 때 용돈도 못 주는 형편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 아시죠? 저는 그 말을 전적으로 믿는 편이랍니다. 왜냐하면 진짜 제가 직접 그 경험을 했거든요. 마침 제가 일하던 식당이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건강 문제로 다 접고 고향인 제주도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소에 일을 잘했던 제게 인수할 생각이 없냐고 하셨어요. 저는 당장 먹고 살 돈도 없어서 인수할 돈이 없다고 했죠. 그러자 사장님이 며칠 뒤에 제게 말했습니다. 일단 그럼 제가 이어서 식당을 운영하고 나중에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너무 얼떨떨했어요. 아니, 세댁 형편도 내가 다 잘 알고 있고, 또 그 집 양반들이 워낙 사람이 좋잖아. 우리 식당 힘들 때 일부러 와서 팔아준 거 내 아직도 기억나. 너무 고마워서 그래.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갚으라는 거야. 부담 갖지 말고 세대게 해. 알고 봤더니 사장님이 가게가 힘들어서 문을 닫으려고 했을 때 우리 시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다고 해요. 또 일부러 친구들도 데리고 와서 먹고 그런 식으로 장사를 잘 되게 해주셨던 거였죠. 얼떨결에 백반집 식당을 인수한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과 셋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일하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식당을 청소하고 재료를 손질했어요. 들어오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단 깔끔함과 친절함을 잡으면 반은 성공한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워낙 동네에서 평판이 좋았던 시부모님 덕분에 손님들도 고정적으로 생겼고 단골도 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병원비나 아가씨 용돈 정도는 무리가 되지 않을 만큼 식당이 잘 되기 시작했죠. 입소문이 나면서 수익이 생겨 단칸방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집을 구해서 들어간 날 5명이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절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꼭 힘들었을 때를 기억해서 더 노력하자고 같이 다짐했습니다. 그러자 우연한 기회로 방송까지 타게 됐어요. 확실히 방송이 나가니까 아예 옆 동네에서도 우리 식당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확장 이전하고 2호점까지 낼 정도로 바빴습니다. 원래 좋은 일은 연달아서 오기 마련이라고 하잖아요. 식당이 매우 바빠지면서 드디어 우리 부부에게도 아기가 찾아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단칸방에 살 때 임신했다면 너무 힘들었을 텐데 아기도 시기를 잘 맞춰서 찾아왔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기를 기다렸는데 제 인생은 뭐가 이렇게 험난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기가 생겼으니까 더 많이 일해서 돈을 최대한 저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리했던 건지 그만 바쁘게 일하다 넘어졌는데 그대로 유산이 됐죠. 그때 슬픔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제 탓으로 여겨졌어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어요. 시댁집이 불에 탄 것은 그래도 가해자가 있었고 원망할 대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잃은 것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제 책임이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아기를 잃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그때는 식당도 나가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습니다. 우울함에 빠져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어요. 아기를 잃어본 분들은 제 마음을 아실 텐데 길거리를 지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갓난아이가 보이면 미친 듯이 부럽고 떠난 우리 아이가 불쌍했거든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신생아를 보고 엉엉 울어서 불편함을 표현하는 엄마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이 지나는 거리에 나가지도 않고 혼자 침대에서 울기만 했어요. 이런 저를 침대에서 꺼내준 사람은 바로 우리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언니, 제가 우리 학교 앞에 진짜 맛있는 떡볶이집 있다고 했잖아요. 이 떡볶이가 그 떡볶이예요. 언니랑 먹으려고 3인분 포장했어요. 튀김하고 같이 먹어요. 이거 먹고 싶어서 학교 끝나자마자 달려왔거든요. 아가씨는 우울해하는 저를 위해 간식도 사오고 일부러 옆에서 자기한테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죠. 친구랑 싸운 얘기,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 학교 선생님들 얘기 등 미주알 고주알 떠드는 것을 보니까 참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우리 아가씨가 겨우 5살이었거든요. 그 아기가 어느새 커서 이렇게 학교에 다니나 싶었습니다. 제가 거의 키우다시피 한 우리 아가씨는 진짜 선하고 착했어요. 갑자기 집에 불이 나서 어른들이 힘들어해도 본인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충분히 아가씨가 느끼는 불편함을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아가씨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른스럽게 본인이 씩씩하게 다니는 것을 보고 제가 오히려 많이 배웠습니다. 또 사실 아가씨와 저만 아는 비밀도 있었어요. 그건 우리 집이 불에 타서 단칸방 살 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뀐 환경에 다들 침울할 때 제가 밖에서 우연히 아가씨를 봤던 적이 있어요. 그때 아가씨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자 학생에게 놀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지야, 야, 어디 가냐? 너희 가족 완전히 망했다며? 불타가지고 과수원도 이제 접었다고 하던데. 야, 너 가난해서 애들이 같이 놀기 싫대. 알아? 아냐고. 저는 아가씨를 놀리는 그 남자를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순간 울컥하는 마음에 당장 가서 꿀밤을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괜히 나섰다가 아가씨가 곤란해질까봐 그러지도 못하고 혼자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다른 것보다 아가씨가 상처를 많이 받을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가씨는 너무 태연하게 그 남자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우리 집이 불타서 우리가 단칸방에 사는 게 부끄러운 거야? 난 하나도 안 부끄러운데? 가난이 되니? 이렇게 불에 타서 집이 없어도 우리 가족은 행복해. 너희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운다며?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수준 떨어지게? 아가씨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저렇게 말했습니다. 남자아이는 아가씨 말을 듣더니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라면 저렇게 말을 못했을 것 같은데 아가씨의 말을 듣고 제가 대신 통쾌했답니다. 옆에 있던 학생들도 아가씨의 태도를 보고 꿀먹은 벙어리가 됐죠.
나중에 제가 이 얘기를 꺼냈더니 아가씨는 웃으면서 시부모님께는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둘만의 비밀이 생겼죠. 씩씩한 아가씨를 보며 괜히 흐뭇한 미소가 나오곤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가씨의 노력으로 저는 침대에서 나와 다시 식당으로 향했죠. 만약 아기가 생기지 않으면 진짜 그냥 아가씨를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이미 우리는 피를 나눈 자매처럼 친한 사이였거든요. 밤마다 저를 위해 기도하는 아가씨의 소원이 통했는지 다행히 아기는 또 금방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아이를 잃기 싫었어요. 그 마음은 우리 시댁 식구들 마음이 다 같아서 시부모님과 남편은 저를 진짜 손 하나 까딱하게 하지 않았어요. 아예 식당에 오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가씨도 본인은 아직 미성년자 학생이면서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가 차서 하지 말라고 해도 듣지도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임산부에게 좋다는 한약도 사주셨고 각종 영양제와 몸에 좋은 음식을 매일 해주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불편함을 느낄까봐 시부모님은 오로지 저를 생각해 주셨죠. 이런 마음 덕분인지 저는 입도 떴고 심한 임신 증상도 없었습니다. 너무 건강하게 자연 분반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었죠. 아들을 낳자 시부모님과 아가씨는 저보다 더 기뻐했답니다. 너무 좋아하는 그들을 보고 저도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친정 엄마가 만약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상상했습니다. 하늘에서 만족스럽게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기를 낳고 저는 엄마가 되니 책임감이 더 늘기 시작했죠. 그래서 식당 운영에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게에 오는 아기 손님들에게도 더 친절하게 하고 모든 손님이 좋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제게 퍼주려고 가게를 하는 거냐고 물을 정도였어요. 다행히 시어머니와 저의 삶의 가치관이 매우 잘 통했습니다. 퍼주는 장사가 남는 장사라는 신념에 맞게 그냥 모든 손님에게 잘했죠. 다행히 그랬더니 손님들도 알고 더 찾아주셨습니다. 아기를 키우면서 시부모님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특히 아가씨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아가씨를 키웠던 것처럼 아가씨가 우리 아들을 데리고 많이 여기저기 다녀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식당 운영을 하면서 돈을 꽤 벌게 됐죠. 다 같이 단칸방에서 다리도 제대로 못 펴고 자던 것이 어제 같은데 시댁 식구들은 어느덧 200억대 자산가가 됐습니다. 시부모님은 항상 제게 감사하다고 제가 은인이라고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받은 것이 훨씬 많은데도 시부모님은 늘 제가 없었으면 살기 힘들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아지게 됐어요. 원래 식당을 운영하면 몸이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하잖아요. 시어머니는 늘 제일 힘든 일은 본인이 직접 하셨습니다. 직원을 뽑았는데도 직원들에게 일 시키지 않고 항상 본인이 나서서 하셨죠. 그러니 당연히 몸이 안 좋았죠. 특히 시어머니는 제게 쟁반도 못 들게 하셨어요. 저를 어찌나 끔찍하게 여기는지 단골이 보고 제게 공주님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건강이 안 좋아진 시어머니는 이제 식당을 접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기도 했고 또 충분히 벌었으니 저도 동의했습니다. 권리금을 비싸게 받고 넘긴 후에 시댁 식구들을 거처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은 우리 부부에게 아이 교육을 위해서라도 서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돈은 이제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저는 마침 아가씨가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같이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씨와 서울에 가서 같이 산다고 했더니 시부모님은 제게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단칸방에서도 같이 잤는데 아파트에서 못 잘까요? 그러니까 제가 더 불안해서 그래요. 우리 아가씨 이렇게 예쁜데 혼자 살면 불안해서 밤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아유, 나야 그러면 너무 고맙지. 아이, 그런데 미안해서 그래. 매번 아가 너한테 받기만 하잖니. 그래도 우리 딸이 엄마인 나보다 새언니인 아가를 더 좋아해서 다행이다. 아유, 워낙 어렸을 때부터 엄마처럼 챙겨줘서 그런가 봐. 저한테 아가씨는 그냥 시누이가 아니라 친자매 이상의 존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서울에 와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시부모님도 같이 올라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고향이 좋다고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서울은 복잡하니까 한적한 시골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심심해서 고물상을 운영하기로 했어요.
워낙 두 분이 평생 일해서 가만히 못 있는 분들이려거든요. 저랑 남편은 서울에 와서 카페 하나를 작게 차렸습니다. 돈을 벌 목적보다는 취미에 가까운 생활이었죠. 힘들게 식당을 운영하며 돈을 모았던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확실히 서울에 오니 시골과는 환경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평생 시골에 살았던 우리는 한동안 복잡한 서울에 빠져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완전하게 다른 나라에 온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가씨는 예쁜 얼굴 덕분에 항공과에 입학했습니다. 승무원이 꿈이라 꼭 입학하고 싶었는데 아주 다행히 합격했어요. 키도 크고 외모가 뛰어나서 승무원에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가씨는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더니 다행히 졸업하고 바로 승무원이 됐죠. 그때까지 다행히 시댁에서 별일이 없었고 오히려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우리끼리 그동안 고생했던 것을 보상받는 기분이라 좋았다고 했죠. 제가 살던 아파트가 마침 공항과 가까워서 아가씨는 계속 우리 집에 살았습니다. 주위에서 시누이랑 같이 살면 불편하지 않냐고 하던데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심심하고 무료한 일상에 시누이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시누이를 따라 해외도 다니고 우리는 친자매보다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일을 시작하고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됐습니다. 시누이는 예쁜 얼굴 때문에 항상 인기가 많았어요. 특히 대학생 때 대놓고 뒤를 따라다니는 남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승무원이 된 이후에도 옆에 남자가 항상 많았어요. 그러다 새로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2년을 넘게 사귀었습니다. 워낙 저랑 시누이는 둘이 대화를 많이 해서 그 남자친구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의대를 나와서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던 그 남자친구는 사람이 참 다정하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마주쳐서 몇 번 봤는데 사람이 순박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시누이에게 결혼할 거냐고 물었더니 시누이는 제 말을 듣자 진지하게 말했어요. 언니, 사실 고민이 있어요. 지금 남자친구가 사람만 보면 참 좋거든요. 직업도 의사고 다정하고 착하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개천에서 난 융이라 시어머니 될 사람이 너무 유난이에요. 그것 때문에 조금 고민이에요. 아가씨는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너무 아들을 끼고 사는 사람이라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시부모님이 워낙 좋은 분들이라 시집살이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시누이의 현실적인 고민이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친정엄마가 할머니에게 심한 시집살이를 당했고 주위에서도 이상한 시모를 많이 봐서 시누이의 걱정 자체는 이해를 했어요. 일단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천천히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가 나오니 아가씨는 더욱 곤란함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이라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해외에 있는 시간도 많은데 시어머니 될 사람이 시누이를 자꾸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김장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시누이가 아침부터 제게 오더니 곤란한 상황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우리 아들보다 아가씨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 말해보자고 했더니 기가 막혔습니다. 아직 결혼 날짜도 제대로 잡지 않은 사이고 그냥 결혼하자는 말만 나왔는데 시누이 보고 김장하러 오라고 했다니. 그런데 하필 날짜가 아가씨가 유럽으로 비행을 가는 날짜라 곤란하다고 했더니 예비시댁을 우습게 한다고 난리가 났다고 해요. 비행을 취소하고 오라고 했다고 시누이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도 옆에서 보는데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의사인 아가씨 남자친구는 부르지도 않고 딱 시누이만 오라고 했답니다. 남의 집 귀한 딸을 결혼도 전에 오라고 난리야? 아, 참, 나는 이 결혼 절대 반대야. 나는 아가씨를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업어 키웠으니까 그 정도 말할 권리는 있죠? 내가 우리 아가씨 어떻게 키웠는데? 절대 반대니까 결혼 엎어요. 언니, 저 너무 곤란해요. 그런데 진짜 딱 이 시어머니만 아니면 남자친구는 괜찮아서 더 고민이에요. 일단 저 비행 가야 되니까 준비해서 다녀올게요. 나중에 결혼해서도 비행 취소하고 김장하러 오라고 하진 않겠죠. 저는 아가씨가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게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게 단칸방에 살았을 때도 우리 아가씨는 첫 번째로 챙길 정도로 아꼈거든요. 김장 사건이 지나고 결혼 전부터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정상 상견례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 일단 급한 아파트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연세도 있고 무엇보다 지방에 있어서 제가 아가씨의 엄마처럼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파트 문제로 사돈을 미리 봤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답니다. 그날은 예식장을 고르는 문제로 저랑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셋이 보기로 한 날이었어요. 원래 신랑과 신부가 고른다고 하던데 의사라서 바쁘니까 어쩌다 보니 셋이 보게 됐습니다. 저는 마침 긴장 사건 이후로 시누이의 시어머니 얼굴이 너무 궁금해서 자진해서 가겠다고 했죠. 그리고 사돈 얼굴을 딱 봤는데 정말 저는 누가 보면 대통령 낳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어찌나 자만심이 얼굴에 가득한지 누가 봐도 욕망이 많았어요. 인상 자체가 너무 하나도 손해보기 싫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일단 예식장을 고르는 것이 목적이라 같이 다니는데 저는 나중에는 너무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식장에 가는 곳마다 본인이 아들 의사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예식장 직원들은 예의상 맞장구 해주며 본인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 1등이었다고 어찌나 자랑하던지 입이 안 아픈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숨도 안 쉬고 아들 자랑을 하길래 저는 나중에는 제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었어요. 우리 아가씨와 시댁의 의견을 종합해서 드디어 식장을 결정하고 예약금도 입금하고 같이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도 본인 아들이 의사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 의사 둔 부모가 있으세요? 혹시 그분들도 저러시나요? 아예 의사랑 상관이 없는 감자탕집에서 왜 그걸 자랑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밥을 먹는 내내 저한테도 어찌나 당신 아들 자랑을 하던지 귀에서 피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었는데 순간 거슬리는 말이 점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아들은 귀하게 자랐다. 공부만 해서 여자를 하나도 모르는데 억울하다. 우리 아가씨는 얼굴 예뻐서 많이 만나봤을 것 같다는 둥 자꾸 계속해서 제 신경을 거슬리게 했습니다. 그러다 제 앞에서 무슨 말까지 했는지 아세요?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욱해서 대답하려고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승무원이면 해외도 여기저기 다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혹시 우리 의사들은 한국에 두고 다른 나라마다 단편 있는 거 아니지? 사기 결혼하고 그러면 안 돼. 우리 아들이 의사라서 돈 많이 버니까 그 돈으로 딴짓하면 안 된다. 아, 아니 저기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우리 아가씨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학생 때도 공부 얼마나 잘했는데요. 직장인이 돼서도 돈 벌어서 새언니 저까지 챙길 정도로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꾹 참고 말 안 한다고 말 안 하는데 순간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겨우 이성을 붙잡고 말했는데 신울과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날 무슨 정신으로 밥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밥을 다 먹고 택시를 타고 급하게 집에 오는데 아가씨 얼굴을 보자 눈물이 자꾸 나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엉엉 울고 집에 와서도 아가씨에게 이 결혼은 내가 반대한다고 말했어요. 우리 소중한 아가씨를 저런 집안에 시집 보내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말로 의사가 대통령도 아니고 잘난 직업은 분명히 맞지만 우리 아가씨가 백수도 아니잖아요. 저는 너무 속상해서 아가씨에게 이 결혼을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식장 계약을 마쳤지만 저는 그냥 다 엎고 싶었어요. 만약 우리 시부모님이 알면 얼마나 속상해할까 생각하니 그냥 애초에 저런 집하고는 1초도 더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울면서 말하자 아가씨도 결국 눈물을 보였어요. 그러더니 자기도 이런 결혼은 못하겠다고 접겠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로 파혼 얘기를 자기 남자친구에게 전하는 것을 보고 저는 겨우 진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파혼하고 그냥 새로운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원래 인생은 이렇게 예측 불가한 상황들의 연속인가요? 우리 아가씨가 파혼을 선언하고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바로 그 남자친구 아가씨와 못 헤어진다고 우리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죠. 그때가 하필 아가씨가 일하러 비행하고 있을 때라 집에 없어서 남편과 제가 그 남자친구와 대화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당당하게 우리 아가씨도 곱게 자라서 이렇게 무시하는 집에 시집 못 보낸다고 말했어요. 본인이 그 집에서 소중한 만큼 우리 아가씨도 집에서 보석 같은 존재라고 강하게 말했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뭐 하는 거냐고 해도 본인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남편이 강제로 일으키려고 해도 힘이 얼마나 센지 꼼짝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일단 자세 풀고 얘기하자고 해도 듣지도 않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신우의 남자친구의 집도 예전에 우리처럼 가난했다고 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시어머니 될 사람은 남의 집에서 파출부 생활도 하고 그랬대요. 힘든 상황이라 그 현실을 벗어나려고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대에 합격하고 어머니가 3일을 내리우셨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 유난 저를 싸고두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게 다 사정이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중간에서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저는 그전까진 저런 집에 우리 아가씨를 절대 못 보낸다고 완강했는데 사정을 듣고 나니까 안쓰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시절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힘들었던 시절이 생각났죠. 원래 죽도록 미웠는데 사정을 들었더니 조금씩 또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가씨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알겠다고 하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아가씨가 비행기에서 돌아오자 있었던 일을 말해줬어요. 아가씨는 생각해 보겠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 뒤로 남자친구는 우리 집에 한우도 보내고 비싼 과일이나 홍삼을 들고 자주 찾아왔어요. 일하느라 바쁠 텐데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아가씨를 데리러 공항에 가고 우리 집에 와서 식구들 외식도 많이 시켜주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사람이라 점점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무엇보다 본인이 자기 엄마가 유난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이런 정성을 보고 아가씨도 점점 마음이 풀리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슬슬 다시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아가씨가 제게 결혼해도 되냐고 묻길래 저는 무엇보다 아가씨 본인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자 아가씨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에는 동의했기 때문에 일단 다시 결혼 준비를 재개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말을 잘했는지 예전처럼 김장하러 오라거나 명절에 부르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시누이에게 전화를 강요하거나 자주 찾아오는 것을 원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시누이가 해외에 갔다가 작은 선물을 사오면 더 큰 걸 바라는 눈치였는데 이젠 그런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하면 되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결혼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을 보러 가서도 아가씨 남자친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우리 시부모님이 두 분 다 시골에 계시니까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사돈끼리 보는 자리였죠. 아가씨 남자친구도 처음으로 보는 날이었고요. 제가 괜히 긴장돼서 시부모님을 하루 전에 우리 집으로 모셨습니다. 식구들이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해서 상견례 자리를 향했어요. 시부모님보다 오히려 제가 더 긴장된 상태로 차에 타서 이동했습니다. 저도 파혼하게 된 날 이후로 사돈을 처음 보는 자리였거든요. 그날 좋지 않게 마무리가 돼서 찝찝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나서서 떡 케이크도 준비하고 최대한 말을 예쁘게 하려고 준비했어요.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 식당을 예약하고 10분 전에 도착한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사돈댁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돼서도 예비 사돈들은 오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장소도 사전에 알려줬고 일부러 사돈댁과 가까운 위치로 잡았는데 이상했어요. 거리가 먼 거리도 아니었고 예비 사돈의 집에서 겨우 15분 걸리는 위치였거든요. 아무리 늦어도 이렇게 늦을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시부모님은 무려 지방에서 미리 올라온 거잖아요. 아가씨가 당황해서 전화로 물어보니까 남자친구는 헐레벌떡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시부모님이 차가 막혀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기분이 조금 상했지만 애써 괜찮다고 말하고 기다렸어요. 우리 시부모님들은 워낙 좋은 분들이라 괜찮으니 천천히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슬슬 저는 기분이 나빴고 아가씨 표정도 안 좋더라고요. 음식이 이미 나왔는데 먹지도 못하고 기다리는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마침내 40분이 지나자 예비사돈이 들어왔는데 늦게 왔으면 어찌나 천천히 느긋하게 걷는지 너무 얄미웠습니다. 심지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예비사돈을 보고 우리 시어머니가 오시느라 고생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별거 아니라고 답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바뀌지 않는 건가 싶었어요. 아가씨가 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져서 일단 꾹 참고 저도 웃는 얼굴로 대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가 시작됐는데 자리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우리가 정했는데 예비 사돈들은 음식이 짜다, 맛이 없다, 양이 적다 등 불평하더라고요. 아무리 미식가여도 상견례 자리에서는 그냥 대충 먹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저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먹을 때 맛을 평가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상대 집이 예약한 식당에 와서 불평하는 것을 들으니까 저는 기분이 상했어요. 제가 식당을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시간을 내어 물어봤거든요. 열심히 찾아서 힘들게 전화 예약했는데 불평을 들으니까 표정이 점점 굳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것도 짜증나고 미안해하지 않는 것도 화가 났어요. 그래도 일단 아가씨를 위해서 제 모든 인내심을 발휘하고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이 제가 오늘 제보하는 사연의 핵심이랍니다. 예비사도는 그날도 역시 의사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한 상태였어요. 어찌나 자랑하던지 제가 다 민망했습니다. 당사자인 아들이 제발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입을 쉬지 않더라고요. 딱 보니 집안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말려도 의사 아들을 둔 부모는 이미 거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그리고 돈 얘기가 나오자 본인 아들이 돈을 잘 버니까 우리가 마치 로또에 당첨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가씨도 승무원이라 돈 잘 벌고 무엇보다 시댁 재산이 200억이잖아요. 평생 일하지 않고 살아도 될 정도인데 저런 말을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예비사돈이 우리 시부모님께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어요. 마음씨 좋은 우리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고물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러자 예비사돈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저는 진짜 아직도 이날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납니다. 고물상이라는 소리를 듣자 대놓고 인상을 구기더라고요. 저는 참을 만큼 참아서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순간 예비사돈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지 뭐예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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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 고물을 팔아서 돈을 벌어요? 거지야? 아니, 아니, 그런 집안에 우리 의사들을 보내라고? 어머, 참나,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어디 거지 집안이 우리 의사들을 넘봐? 아우, 시간 아깝게 이러고 있었네. 여보, 일어나, 가자. 엄마,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나가면 어떡해요? 잠시만요, 잠시만.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제가 외동아들이라 이렇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아, 우리 시부모님이 고물상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예비 사돈들은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누가 보면 진짜 미국 대통령이라도 나온 줄 착각하겠어요. 아가씨도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앉아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화가 나서 저런 집안에 절대 우리 아가씨를 보낼 수 없다고 했어요. 파혼은 당연했고 저는 저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너무 미웠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소중한데 시부모님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서 밖으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아가씨 남자친구가 열심히 본인 부모를 말리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고 예비사도는 손가락질을 하며 가난한 거지 집안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광경이 너무 웃기고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실수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예비사도는 파혼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주제도 모르고 저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파혼? 당연하지. 이렇게 몰상식한 집안의 귀한 우리 아가씨를 어떻게 보내요? 그리고 아줌마, 우리 시부모님 아줌마가 뭔데 무시해. 우리 시댁 재산만 200억이야. 고물상은 취미로 하는 거고 우리 아가씨랑 결혼하면 병원 개원은 시군죽 먹겠는데 아유. 뭐라고? 200억? 아유, 그게 정말이야? 아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아유, 내가 그걸 믿을 줄 알아. 고물상하는 집 주제에 우리 아들을 어떻게 보내? 양심 있어?
제가 우리 시댁의 비밀을 말하자 예비 사돈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러면서 괜히 제게 거짓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저를 뒤따라온 남편이 예비 사돈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궁금하면 직접 지방에 내려와서 보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은행 어플을 접속해서 재산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화가 난 모습은 저도 처음이었어요. 대놓고 잔액을 보여주니까 예비 사도는 그 금액을 보고 순식간에 꿀먹은 벙어리가 됐죠. 아가씨의 남자친구도 이 사실을 몰랐던 건지 우리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뒤였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 나중에 우리 아가씨가 어떤 대접을 받을지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예비 사돈들이 아무리 빌어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안에 있던 아가씨까지 밖에 나와서 그 식구들을 보며 살면서 마주치지 말자고 말하니까 예비 사돈들은 그제야 본인들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아까까지 그렇게 우리 집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저러니까 너무 웃겼습니다. 상견례는 이렇게 마무리됐고 아가씨는 아예 전 남자친구 전화번호도 삭제했어요. 우리는 또 그 사람이 찾아올까봐 두려워서 아예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 시부모님이 상처받았을까봐 그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다행히 시부모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한 분들이었습니다. 제게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듣더니 오히려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굳이 안 겪어도 될 상황을 겪었다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아가씨에게 듣기로는 그 뒤로 예비 사돈들이 연락이 계속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차단해도 자꾸 다른 번호로 연락해서 결국 아가씨는 번호도 2번이나 바꾸었습니다. 믿을 것은 의사 아들이 전부였던 그 집안과 이제 엮이지 않아도 된다고 너무 좋았어요. 우리 아가씨는 예쁘고 착해서 금방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사업하는 남자인데 의사 전 남친보다 훨씬 돈도 잘 벌고 사람이 건실해 보였죠. 아가씨는 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예쁘고 귀여워서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사연인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들으면서 흥미롭고 통쾌하셨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우리 예쁜 아가씨의 다음 결혼을 도우려고 해요. 훨씬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난 것을 보니 액땜했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50대 여자입니다. 매일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저한테도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일어나서 제보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권선징악 사자성어 아시죠? 저는 사실 어릴 때 학교에서 권선징악 얘기 많이 들었으나 직접 경험은 딱히 해본 적이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너무 평범하게 살아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말 그대로 나쁜 사람이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얘기가 저한테도 일어나서 제보하게 됐습니다. 바로 저희 시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정확히는 아주버님 아내인 형님이요. 저는 사실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냥 남편과 대학에서 처음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인생 첫 남자친구였고 남편도 제가 첫 여자친구였죠. 서로 신입생 동기로 만나서 그렇게 한 번도 헤어지지 않고 그대로 결혼하게 됐죠. 저는 어려서부터 정말 무던한 편이었어요. 정말 너무 평범하게 살아왔고 결혼도 그냥 정말 무탈하게 진행됐습니다. 양가에서도 같은 대학이고 오래 사귀었으니 서로 마음에 들어 하셨고 남편도 저도 예민하지 않고 무난한 성격들이라 정말 평생 이렇게 재미없지만 고요하게 살아갈 줄 알았죠. 사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심함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 친구들은 다정한 사람이 최고라고 하던데 저는 이상하게 남편의 무심함과 예민하지 않고 무던한 모습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가 기억나요. 남편은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다고 이미 저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홀로 살고 계셨죠.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형은 결혼해서 나가 산다고 했어요. 딱 저 말만 듣고서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죠. 왜냐면 홀 시어머니는 힘들 수 있다고 주위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굉장히 화끈하셨어요. 아유, 드디어 우리 미영이가 우리 며느리가 되는 거구나.
진짜 가족이 되니까 너무 기쁘네. 오래 만났고 제가 남자친구 군대도 다 기다려주어서 시어머니는 저를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말은 그렇게 많지 않으셨지만 홀로 형제를 키워서 그런가 마냥 호락호락하진 않으셨죠.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지방에서 혼자 큰 식당을 운영하시고 계셨어요. 남편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냥 작게 동네에서 하는 백반집이었대요. 그런데 워낙 성격도 좋으시고 음식 맛도 좋으니까 가게가 점점 커져서 지금은 정말 큰 식당을 하고 계셨어요. 그 동네 사람이면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유명한 지역 맛집이요. 옆 지역에서도 놀러 오면 꼭 들리는 그런 큰 식당이었습니다. 방송에도 몇 번 나와서 웨이팅까지 해서 먹는 식당이랍니다. 사실 이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친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걱정했어요. 식당을 하는 홀어머니면 제가 수시로 찾아가서 식당 일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단 한 번도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애초에 제가 가서 도와주지 않아도 직원들이 워낙 많으니 제가 가지 않아도 됐었고요. 생각보다 많이 큰 식당이었어요. 저는 오히려 어머님 식당이 너무 커서 놀랐던 기억도 납니다. 남자친구가 전혀 티를 내지 않아서 몰랐거든요. 남편의 형은 성격이 남편과 비슷했어요. 무난했다는 말이죠. 형제가 둘 다 예민하지 않고 말도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매우 바쁘셨고요. 그래서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난한 성격들 덕분에 시어머니는 홀로 형제를 키우면서 엄청나게 힘든 일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사실 시어머니는 정말 최고랍니다. 제가 다른 복은 없어도 시어머니 복은 정말 많아요. 단순히 재력만 좋으셨던 게 아니고 성격도 정말 좋으셨거든요. 이건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시댁에 가서 제일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도 형도 남편도 평범했는데 형님, 그러니까 남편 형의 아내가 정말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이제까지 봤던 사람 중에 제일 밝았거든요. 저를 보자마자 "어머 동서될 분이세요. 정말 반가워요. 얼마나 제가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러시면서 반겨주셨어요. 사실 이미 결혼한 친구들이 저한테 고부관계보다 스트레스 받는 게 같은 며느리 관계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언니도 저한테 형님이 이미 있다고 하니까 걱정했고요. 제 성격에 당하고 살 수 있다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한테 말해주라고 했었죠. 그런데 저를 처음 보자마자 저렇게 반겨주셔서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친언니한테도 자랑도 할 정도로요. 어머, 동서 친언니가 있어요? 그럼 더 잘 됐다. 언니처럼 편하게 대해줘요. 형님은 정말 TV에 나오는 연예인들보다 성격이 밝더라고요. 저는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리는 편이라 시댁 가족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나 정말 걱정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도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형님도 저를 반겨주시니까 결혼 초반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한테 듣기론 형님은 그 지역 토박이래요. 그래서 남편 어머니의 식당이 커지는 것을 다 직접 보고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이였고요. 그래서 시댁에 갈 때 형님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확실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산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형님은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에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틀에 한 번씩은 찾아갔대요. 찾아갈 때마다 먹을 것도 사가고 가서 어머님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혼자 주택에 사셨는데 주택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리를 엄청나게 해줘야 하잖아요. 손이 너무 많이 가서 힘든데 그런 사소하게 챙겨야 하는 것도 형님이 하셨대요. 심지어 아니 여행도 둘이 다녔대요. 제주도 여행을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 가는 게 가능한 건가요? 심지어 그런 제안들을 다 형님 입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챙기니 저는 슬슬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희 시어머니 성격상 저한테 절대 뭐라 눈치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래도 제가 아무리 묻어내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형님이 매번 저렇게 나서니까 나도 같은 며느리 입장이니까 눈치가 보였어요. 그 누구도 저에게 너도 좀 챙기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냥 저렇게 행동하니까 슬슬 불편해지더라고요. 친구들한테 말하니까 형님이 고단수라던데 그때는 그 말이 뭔지 몰랐습니다. 언젠가 너무 신경 쓰여서 남편에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여보, 그런데 형님 저러시는 거 아주버님이 시킨 거 아니겠지?
에휴, 형이 누구한테 저런 거 시킬 사람이 아니야. 그냥 형수 혼자 저러는 거야. 당신은 너무 거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무시하려고 해도 같은 며느리니까 조금 불편한 건 사실이야. 당신은 여자가 아니라 완전히 내 마음을 모르겠지만 말이야. 당신 나처럼 무던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왜 이래? 장난이야. 그런데 정말 무시해도 돼. 형수 저러는 거 당신은 딱 보면 모르겠어? 어머니 가게 물려받으려고 저러는 거잖아. 식당이 가면 갈수록 더 유명해지고 있고 그거 노리고 저러는 거야. 이제야 해답이 보이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가게를 노리고 시어머니에게 잘해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얘기를 듣고 보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는 식당이 커서 요리를 하거나 서빙을 하시지는 않아요. 이미 직원들이 수십 명은 근무 중이라 정말 딱 계산만 하시거나 혹은 오픈 때랑 마감 때만 나가세요. 만약 형님이 가게를 이어간다면 고생은 안 하고 편하게 돈만 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미 다 키워놓은 가게니까요. 그리고 정말 날이 갈수록 커져서 다른 지역에서도 분점을 내자고 계속 식당에 찾아오곤 했죠. 이렇게 큰 식당을 물려받게 된다면 정말 말 그대로 돈다발 위에 앉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남편 말대로 저와는 상관없으니 나는 나대로 살아야지 생각했는데 이런 비교되는 마음은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는 더 심해졌죠. 아주버님과 형님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몇 년 뒤에 똑같이 아들을 낳았죠. 같은 성별이라 둘이 친하게 지내느라 형님과도 자연스럽게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아주버님이 워낙 바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 잘 없으셨거든요. 형님이 우리 집으로 놀러 오면 같이 애들도 공동 육아하고 밥도 먹으며 친하게 지냈죠. 친언니한테도 형님이 잘 챙겨줘서 너무 좋다고 말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수도 진짜 대단해. 애기를 어떻게 매일 보여줘?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형님하고 일주일에 2번은 만나는데 저한테는 시어머니 얘기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무슨 말이냐고 남편한테 물었더니 형님이 글쎄 시조카를 매일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게를 찾아가서 보여줬대요. 찾아갈 수 없으면 영상통화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안부 인사 겸 매일매일 연락하던데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형님에게 시어머니한테 언제 찾아가 볼까 얘기해도 그냥 아무 말 없이 웃길래 저도 그냥 넘겼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놓고 뒤로는 매일 시어머니를 찾아가고 있었다니 조금 배신감도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전혀 몰랐었죠. 오히려 시어머니는 저에게 임신했을 때부터 정말 많이 챙겨주셨어요. 몸에 좋다는 온갖 귀한 음식도 사주시고 용돈도 많이 주셨죠. 심지어 제가 부담스럽게 느낄까봐 다 남편 통해서 전해주셨고요. 오죽하면 제가 저희 친정에 시어머니 자랑도 했어요. 친언니한테도 나 다른 건 몰라도 시어머니 복 하나는 타고났다고 했을 정도죠. 제 친언니도 인정할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신기할 정도로 알아서 필요한 거 때가 되면 다 챙겨주셨거든요. 정말 저는 시어머니가 저렇게 행동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면서도 또 죄송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시어머니가 무던하시더라도 저렇게 형님처럼 지극정성으로 대하는 것과 아닌 것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신혼 때 비교됐던 마음이 훨씬 커지게 됐어요. 그래도 형님이 혼자 저러는 걸 누가 말리겠어요? 그냥 사람 자체가 챙기는 거 좋아하나 보다 좋게 생각하라고 노력했었죠. 그 뒤로도 종종 잊을만 하면 형님은 저랑 비교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좋게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해봐도 형님이 저렇게 나오니까 자꾸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자꾸 제가 부족하게끔 보이더라고요. 저도 나름 노력한다고 하는데 형님에 비하면 보잘것없어서 그게 속상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 언제까지 갈 것 같냐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걷자고 해서 위안 삼았죠. 형님은 저를 대놓고 미워하거나 견제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하지만 은근히 저러니까 제가 화내기도 하고 애매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묘한 사이로 아이들도 점점 커갔고 저도 중간에서 눈치가 보이긴 좀 했어요. 남편만 믿고 의지하며 잘 지냈었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더 바빠져서 저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시댁에 못해준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아니랍니다. 저희 친정에서도 시어머니가 혼자 사시니까 많이 챙겨주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시어머니가 싫지 않고 오히려 잘 만났다고 생각해서 나름 도리는 하던 상황이었어요. 형님처럼 매일 연락은 못해도 주기적으로 찾아갔었고, 명절이나 생신 때도 섭섭하지 않게 챙겨줬죠. 다만 형님처럼 못해줬다 이거예요. 둘이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거요. 저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정말 저렇게 과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비교되니까 그게 힘들었다는 말이랍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시어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진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시어머니 복은 확실히 있는 편이라고 자부해요. 제 성격이 워낙 조용하고 내성적이어서 때때로 형님 기분을 따라가기가 힘들었는데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비교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실 당연히 사람이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당장 제가 시어머니라고 생각해봐요. 저는 저한테 잘하는 며느리가 더 예쁠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내색 한 번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참 감사해요.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녁 먹다가 얘기를 꺼냈어요. 형수가 어머니한테 식당 옆에 카페 하나 차리고 싶다고 했대. 갑자기 무슨 카페? 말 그대로 식당이 백반집이니까 옆에서 카페 차리면 서로 좋은 영향 줄 것 같다고 그랬다네. 어머니는 그거 듣고 당신이 돈 내주신다고 했나 봐. 그래. 잘 됐네. 자기 괜찮아? 뭐가? 형수한테 카페 차려주는데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운명인가 보지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자 남편은 크게 웃었습니다. 저의 이런 점이 좋다나 뭐라나. 그런데 진심이었어요. 저는 어머님이 형님한테만 카페를 차려주셔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시어머니는 저한테 충분히 잘해주셨거든요. 여기서 오히려 바라는 게 민망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도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가, 만약 너도 카페 차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카페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뭐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저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 너는 애가 왜 그렇게 욕심도 없고 착하기만 하니? 저는 진짜 괜찮았는데 옆에서 오히려 난리가 나더라고요. 심지어 어머님 가게에 찾아가서도 직원분들이 저를 보면 괜찮냐고 그러더라고요. 형님은 그렇게 신이 나서 카페를 열었어요. 저도 가서 몇 번 도와주었는데 형님이 종종 그러더라고요. 동서도 몇 번 가서 얼굴 비추고 가게 하나 열어달라고 해. 저는 정말 그냥 이대로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형님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심지어 카페를 열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아예 붙어 있겠다 틈만 나면 식당으로 가서 시어머니한테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식당이 정말 지역 명소가 되어서 주변에 카페와 식당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형님이 카페를 바로 옆에다가 차리니까 자연스럽게 매출도 많이 올랐고요. 또 같은 식구가 하는 거니까 단골분들도 많이 찾아주셨죠. 저는 사실 저 정도로 노력하면 식당 그냥 물려받았으면 좋겠더라고요. 형님은 카페를 열고 눈에 띄게 얼굴이 좋아졌어요. 하고 다니는 차림도 많이 달라졌고요. 사람이 여유가 생기니까 하고 다니는 행세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저한테 형님은 가끔 흘러가는 말로 동서, 돈이 최고야 라고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번엔 시어머니가 형님 어머님한테도 가게 하나를 열어줬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가게냐고 물어보니까 옷가게래요. 형님 친정이 여유롭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저는 형님도 형님이지만 시어머니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하고 같이 사니까 가게 차려줄 수 있지만 사돈까지 챙기시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었죠. 형님도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친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대놓고 우리 친정 도와달라는 말 못할 것 같은데 형님은 시어머니한테 부탁도 잘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은 아이를 사립학교에 보내고 싶었나 봐요. 시어머니한테 부탁해서 아주 비싼 학교에 보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아이도 저 학교 보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냥 평범하게 키우고 싶어서 거절했어요.
아이가 커가면서 형님의 사치도 점점 심해졌죠. 저는 그냥 아이는 아이답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형님은 아니었나 봐요. 어디서 처음 듣는 브랜드의 옷을 입히고 어디 학원을 보내야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심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또 엄청나게 지원해 주셨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식당처럼 형님의 카페도 장사를 잘하는지 많이 바빠졌고요. 제가 몇 번 찾아갈 때마다 직원들도 꽤 많아 보였어요. 카페 옆으로는 호프집이 있었거든요. 젊은 남자 사장이 하는 곳이었는데 저와 남편도 종종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서 몇 번 찾아갔었죠. 형님도 카페 바로 옆에 있는 가게니까 자주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 함께 일 끝나고 맥주도 마시고 그랬죠. 그렇게 카페 장사가 잘 되면 좋은 일이니까 저는 잘 됐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형님은 제 생각보다 돈을 정말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카페를 열고 장사가 조금 되니까 대놓고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차도 좋은 걸로 새로 바꾸고 집도 이사 가고 입고 다니는 옷도 바뀌었죠. 남편이 어느 날 저녁 먹다가 저에게 말했어요. 형수 돈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노골적이라 보기 좀 그래.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봤죠. 형님이 아무리 카페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하고 다니는 것은 그 이상이었어요. 남편이 살짝 말해주기론 아주버님도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버는 만큼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게 지나치다 보니까 보기 좀 안 좋았어요. 심지어 어머님 식당에 가서도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도 어머님이 그 지역에서 몇십 년 동안 키워온 식당인데 좀 너무하다고 생각했죠. 어머님이 자기한테 카페도 차려주고 친정에도 옷가게를 차려주니까 완전 자기 세상이 된 거죠. 형님은 그것을 숨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자랑도 많이 했어요. 여행도 정말 많이 다니더라고요. 이상했던 건 그렇게 놀러 다니는데 아주버님하고 시조카는 같이 데리고 다니지 않더라고요. 혼자 뭐가 그리 좋은지 잘 놀러 다니더라고요. 카페가 잘 되면서 시어머니를 찾아가는 것도 빈도가 많이 줄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보고 저럴 줄 알았다고 얘기했죠. 시어머니는 내색조차 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시조카가 오히려 종종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밥도 먹곤 했습니다. 제가 엄마는 어디 가셨냐고 물어봐도 시조카는 그때마다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뭘 하고 돌아다니길래 애도 방치하고 저러는 건지 의아했죠. 그렇게 노골적으로 잘 하더니 이제 받을 만큼 받으니까 저러고 돌아다니는 건가 생각도 들고요. 우리 가족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식당에 가서 일손을 도우려고 하면 오히려 단골 손님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둘째가 제대로 된 사람이지. 아이고, 첫째 며느리는 이제 살판 난 게 보여.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간식을 먹이고 학원에 보내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동서, 지금 어디야? 큰일 났어. 어머니 갑자기 쓰러지셨어. 빨리 병원으로 와. 주소 문자로 보내줄게. 형님의 전화였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다길래 너무 놀라서 일단 남편에게 전화로 상황 설명을 했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놀랐죠. 정말 손이 덜덜 떨려오더라고요. 설마 돌아가시는 건 아니겠지 생각하며 마음 졸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불이 나게 달려간 병원에는 형님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형님은 침착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당황한 채로 여기저기 이상은 없냐고 간호사들에게 묻고 있었죠. 1인실로 옮기고 겨우 진정하고 있는데 의사 말을 들어보니 원인은 아직 모르겠으나 일단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검사 결과를 보니까 막 엄청나게 몸에 이상은 없지만 깨어날 때까지 옆에서 간호는 필수라는 말을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 설명을 하고 병실로 들어왔는데 형님이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형님은 확실히 평소와는 달랐어요. 정말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동서, 나는 어머님 간호 절대 못해. 정말 죽어도 못해. 동서가 좀 했으면 좋겠어. 내가 500만 원 줄게. 그걸로 간호 부탁해. 내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잘했던 거 알지? 이제 동서가 좀 노력 좀 해봐.
저는 저 말을 듣자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형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노인네 매일 찾아가고 옆에 가게 내면서 챙기고 둘이 여행 가느라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잘 됐다. 설마 동서 어디서 본 건 있어서 유류분 주장할 거 아니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머님 식당이 생각보다 정말 매출이 좋더라고. 얼마나 돈이 되겠어? 그동안 고생했던 거 보상받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 동서. 도대체 언제 가시나 했더니 이제 가시네. 제가 알던 형님이 맞나 싶어서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시어머니를 챙긴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챙기더니 막상 시어머니가 쓰러지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였죠. 제 남편 말대로 정말 재산을 노리고 행동한 게 맞았어요. 동시에 정말 괘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해준 게 얼만데 저러는 건지 정말 너무한다고 생각했죠. 시어머니가 받기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형님한테 카페도 차려주고, 아니 심지어 형님 친정도 가게를 차려줬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아들들보다 며느리들에게 더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지원해준 것도 아니고, 저는 살면서 제사나 명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항상 시어머니는 귀찮은 거 절대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희에게 힘든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에도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형님 친정에 가서 차려주시면서 저에게도 넌지시 물으셨어요. 형님 친정에 가게 차려주시면서도 저에게도 넌지시 물으셨어요. 물론 저는 괜찮다고 거절했지만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은 저희 친정에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현실적인 고민으로 힘들어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저는 물론 남편이 좋아서 결혼한 거지만 시어머니와 가족이 돼서 즐거웠습니다. 정말 저에게 시어머니는 그런 존재였어요. 제 친구들도 저희 시어머니 같은 분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저러면 안 되지 않나요? 저는 또 할 말은 제대로 하는 성격이라 바로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어머님 간호야 제가 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뭐야? 이제 와서 착한 척해? 왜 이래? 그동안 나만 가게 열어서 배 아팠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잘 하는 거야. 조언해 주는 건데 왜 그래? 진짜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요? 아주머님과 남편도 병원에 도착해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의사가 말한 대로 원인은 모르겠으나 눈 뜨실 때까지 일단 기다려야 된다고 말했죠. 다행히 몸에 긴급한 병이 있는 건 아니니까 안심하라고도 말했고요. 저는 형님이 저렇게 말했다는 것을 남편에게 말을 할지 말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했던 건 저런 소리를 들어버린 이상 시어머니 간호는 제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남자들을 돌려보내고 제가 형님에게 말했죠. 형님, 돈 안 주셔도 돼요. 어머님 간호는 제가 할 테니까 가서 일 보세요. 동서, 이래놓고 나중에 딴소리하면 안 돼. 알지? 저는 재산 필요 없어요. 식당도 물려받을 거 아니고요. 정말 궁금하시면 남편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형님도 나가고 시어머니를 보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혼자 남편이 빨리 죽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작은 백반 가게에서 저렇게 지역 맛집이 될 때까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또 며느리가 저렇게 앞뒤가 다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카페까지 차려주고 며느리 친정에까지 가게를 차려주다니 정말 저는 시어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지금의 그런 호탕하신 성격도 어쩌면 혼자 힘들게 사셨으니 만들어진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했죠. 자식들에게 절대 짐이 되시는 분도 아니고 오히려 잘해주고 노력하시는 분이거든요. 며느리한테는 더욱 잘해주시죠. 형님이 저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제가 더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거리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그냥 저 혼자 알고 싶었어요. 형님이 저렇게 앞뒤 다른 사람이라는 걸 남편도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으니 굳이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시어머니가 그냥 이 사실을 모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무슨 병이 있으셔서 쓰러진 게 아니고 정말 원인 불명으로 의식이 없으신 상태였죠. 그래서 얼핏 보면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의사 말에 의하면 그냥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잠시 잠이 든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암에 걸렸다든가 뭐 특별히 어디가 안 좋아서 쓰러진 건 아니고 정말 정신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실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호는 딱히 힘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심심해서 아들도 병원으로 종종 불러서 할머니에게 말 걸어보라고 하고 그랬죠. 남편이 저한테 고맙다고 말했지만 제가 하는 건 그냥 정말 옆에서 어머니가 눈을 뜨는지 안 뜨는지 지켜보는 것이어서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형님은 시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는 동안 저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가끔 오히려 아주버님이 방문하셨어요. 아주버님은 굉장히 바쁘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짬을 내서 시어머니를 보러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형님 얘기를 먼저 꺼내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말을 안 했는데 아주버님이 오히려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집사람 혹시 안 들렸나요? 아까 병원 간다고 하던데. 아, 그래요? 제가 못 봤나 봐요. 형님은 그새 거짓말도 하고 돌아다녔나 봐요. 병원은 무슨. 정말 저는 시어머니가 쓰러지고 형님 코빼기도 보지 못했습니다. 형님을 생각할수록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참자 생각하면서 넘겼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다짐했습니다. 친언니에게도 전화해서 형님 욕을 했죠. 돈의 유무를 떠나서 사람이 저렇게 앞뒤가 다르게 행동하니까 너무 없어 보인다고 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까요? 어머니가 그날따라 조금 이상했어요. 아, 부정적으로 이상하다는 건 아니에요. 뭔가 평소와는 달랐어요. 손가락이 그날따라 움직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표정이 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마침 형님이 그때 전화가 오길래 얼떨결에 받아서 그대로 말했더니 자기가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말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과 제 남편에게도 차례로 전화해서 어머님 상태를 설명했어요. 제일 먼저 형님이 병원으로 왔죠. 형님 얼굴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였어요. 형님은 도착해서 저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더니 간호사한테 가서 상황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형님은 거의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의 이불을 부여잡고 형님은 그동안 자기가 걱정하느라 너무 속상했다. 가게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 등등 말을 하기 시작했죠. 반면 시어머니는 평온하셨어요. 저는 형님 보고 진정하라고 하고 이렇게 세웠어요. 시어머니가 깨어났으니 간호사와 의사들이 들어왔죠. 몇 가지 물어보고 이상이 있는지 건강 체크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행히 시어머니는 건강에 치명적인 이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의사는 오늘 하루 지켜보고 내일 퇴원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나쁜 점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죠. 저는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너무 걱정 많았어요. 제가 진짜 밥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형님이 옆에서 또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죠. 그만해라! 듣기 싫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건 처음 봤어요. 그리고 듣기 싫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사실 너무 놀랐습니다. 눈 뜨시자마자 저러실 줄은 몰랐거든요. 네가 내 걱정을 해? 그런 사람이 둘째한테 돈 줄 테니까 간호를 시켜? 뭐? 그동안 고생? 내가 그때 다 듣고 있었어. 세상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 오셨을 때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말은 뒤에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카페랑 사돈댁한테 마련해준 가게도 다 빼라. 명의는 내 명이니까 그냥 내가 다 처분해야겠어.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 내가 너 호프집 사장하고 바람난 거 모를 줄 알아?
그 소리에 옆에서 듣던 제가 더 놀랐어요. 바람이라니. 그것도 호프집 사장하고? 형님은 망부석처럼 굳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네 같은 아파트 들어가는 거 보고 놀라서 쓰러졌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정말 분통 터져서 살 수가 없다. 그 순간 아주버님과 남편도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들을 보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휴, 불쌍한 내 아들. 어떡하냐, 정말. 아주버님과 남편은 이유를 모르니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어쩌다 저런 여우 같은 여자한테 걸렸어, 어? 돈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바람이 나다니, 정말 이게 무슨 일이냐, 어? 그냥 돈만 좋아하는 거면 누가 뭐라고 하니? 응? 세상에, 호프집 사장하고 바람이 났단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다 같이 있는 곳에서 형님이 불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정말 모르고 계셨는지 형님에게 묻더라고요. 형님은 처음에는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냐고 자기는 너무 당황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이제까지 어머님께 잘했던 거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갑자기 불륜이라니요. 네가 옆 가게 사장이랑 여기저기 다닌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한두 번 그런 소리를 들은 게 아니야. 네, 알고 보니 형님은 옆 호프집 가게 사장과 바람이 났더라고요. 시어머니 가게가 워낙 지역에서 유명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역 어디를 가도 시어머니를 알고 계셨어요. 그 가게에 매일같이 드나드는 형님도 당연히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겁도 없이 바로 옆 가게 사장하고 바람이 났던 거죠. 게다가 형님이 그 지역 토박이라 형님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당연히 손님분들이 여기저기서 목격하고 그걸 시어머니한테 전했던 겁니다. 형님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증거 있냐고 막 울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어? 너네 같이 아파트 들어가는 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형님과 옆 가게 사장 둘이 붙어 다니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어머니에게 보냈다더라고요. 식당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 단골 손님도 매우 많았거든요. 형님은 카페로 번 돈으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정말 간도 크게 같은 지역 안에서 아파트를 새로 얻어서 살고 있었대요. 그걸 본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요. 워낙 어머님이 식당도 크게 하셨고 형님은 바로 옆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사람들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불륜남도 바로 옆 가게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으니 식당을 몇 번만 왔어도 알아차리고도 남을 사실이었죠. 바람도 정말 통 크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형님은 혼자 여행을 다녔던 게 아니었어요. 불륜남과 여행을 다녔더라고요. 어쩐지 이제야 시조카가 왜 혼자 있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다 알고 나니까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걸 옆에서 사람들이 보다 못해서 작정하고 시어머니에게 알렸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발뺌할까봐 사진도 몇 장이나 찍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사실 사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도 긴가민가해서 직접 아파트로 갔고 거기서 형님과 호프집 사장을 봤다고 해요. 충격을 받은 시어머니는 그대로 쓰러지셨죠. 시어머니는 안 그래도 불륜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으셔서 쓰러지셨는데 간호도 못하겠다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누워 계셨지만 정신이 완전히 나간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제가 어머님께 뭐라고 말한 것도 기억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들들 데려와서 할머니한테 인사하라고 한 것도 기억하셨죠. 그것도 모르고 형님은 오히려 좋다고 더 불륜남과 돌아다녔나 봐요. 그렇게 형님은 증거와 증인들이 너무도 많았고 바로 아주버님은 이혼 소송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그런 병원 간다고 하고 호프집 사장하고 놀러 다닌 거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주버님은 배신감이 장난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옆에서 너무 놀랐는지 굳어 있었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저랬던 것은 알고 있었지만 불륜이라는 건 정말 저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남편도 그냥 형수가 정신 나간 줄 알았지 저렇게 불륜하며 돌아다닐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다 알고 나서야 가지가지 한다고 형수 욕을 했죠. 또 이 좁은 지역에서 간도 크다고 생각했죠. 같은 동네 살면 사실 한 달을 건너면 다 아는 사이잖아요. 카페와 형님 친정이 구해진 가게는 애초에 어머님 명의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아가, 네가 카페 이어서 하렴. 어머님,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못할 건 또 뭐니? 아니면 명의 변경해 줄 테니까 가게 나가지 말고 돈만 벌어. 내가 정말 고마워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예전부터 내가 너무 못해준 것 같아서 신경 쓰였어. 어머님은 형님이 하던 카페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사실 얼떨결에 운영하게 된 거라 아직 많이 부족해요. 제가 직접 나가서 뭘 하지는 않고 문만 여닫고 있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지만 그래도 나름 즐기면서 사는 중이랍니다. 형님은 어떻게 됐냐고요? 그대로 이혼당했죠. 가게는 당연히 뺏겼고요. 사실 형님 사돈 쪽에서 식당에 찾아와서 행패도 부리고 했어요. 가게를 줬다 뺏는 게 어디냐고 막 따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런 소리를 바람 피운 자기 딸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말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싶었습니다. 형님은 끝까지 자기 잘못이 없다고 했대요. 저도 남편한테 들은 건데 오히려 법원에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시어머니 부양하느라 힘들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막 하고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오열하기도 했대요. 사람이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지 않나요? 시어머니 부양이라니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지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은 했어도 혼자 부양하느라 힘들었다니요. 그런 사람이 카페도 받고 친정 가게도 차려달라고 하나요? 또 이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계실 때 식당에서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행동해서 직원들 불만도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직원들에게 절대 막대하지 않았는데 형님은 막 이것저것 시키고 그래서 직원들끼리 만약 형님이 사장 된다면 그만둘 생각도 있었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쓰러지기 전부터 형님이 그런 낌새가 보이긴 했었지만 시어머니가 쓰러지고 나서는 더 심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티를 내기도 했었대요. 이 가게 이제 내 거니까 뭐. 이런 말도 서슴없이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정말 사람이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또 공판에서 들은 내용으론 애초에 시어머니한테 잘했던 이유도 재산을 받아서 바람난 남자와 둘이 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카페도 그래서 그 사장 옆에 얻은 거였죠. 둘이 원래부터 알던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그 지역 토박이었고 남자도 토박이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아예 아주버님과 결혼하기 전부터 알던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그냥 결혼 자체가 돈 보고 결혼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 지역에서 자란 토박이잖아요. 작은 백반집이 점점 잘 되니까 그걸 보고 있다가 아주버님한테 다가가서 계획적으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사기 결혼이었던 거죠. 재산을 노리고 한 결혼이니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잘했던 거고요. 이 사실은 놀랍게도 불륜남의 입에서 나온 사실이었습니다. 형님은 불륜남을 만날 때마다 내가 꼭 저 식당 차지하고 말 거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형님 친정도 다 한통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가게도 얻어내고 이미 다 딸이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대요. 어쩐지 모든 사실이 다 밝혀졌는데도 당황한 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한통속이었던 거죠. 이 사실도 저 남자가 양심 고백을 해서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그냥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날이 갈수록 형님의 행패가 심해지니까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고백했다네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뭔지 아세요? 알고 보니 형님은 저 불륜남과 아이도 가졌었다고 해요. 이것도 저 남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애초에 형님이 아주버님과 사랑으로 결혼한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거니까 놀랍지도 않다던데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시어머니 돈으로 가게도 열고 그렇게 사치 부리면서 살다가 아이까지 가지다니 정말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그래도 세상에 거짓은 없다더니 이제 다 들통이 났네요. 남의 돈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더니 잘 됐다 싶었어요. 저러니 시어머니가 쓰러졌던 사실이 형님에게는 얼마나 큰 행복이었겠어요? 형님의 계획은 시어머니가 저렇게 쓰러지면 식당도 카페도 자기 것이 확실히 되는 거고, 그럼 그 큰 돈을 가진 채로 아이 낳고 불륜남과 살 예정이었었나 봐요. 재산을 받고 이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행히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그렇게 형님은 재산도 받지 못하고 이혼당해서 지역 자체를 떠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었겠죠. 어디를 가도 다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 사건 이후로 저도 한동안 돌아다니면서 질문받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당당하니까 돌아다녔죠. 하지만 어딜 가도 우리 집 얘기가 나오니까 힘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힘들어하니까 오히려 시어머니는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아가, 다 무시하렴. 정말 저희 시어머니 대인배 아닌가요? 그리고 형님은 저 불륜남과 관계도 아예 끝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요란하게 불륜하더니 나중엔 서로 탓하며 공방에서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형님이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애초에 궁금하지도 않지만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를 낳았는지 말았는지도 몰라요. 아주버님도 저희 볼 면목이 없다고 식당은 남편 보고 받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주버님은 충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결혼 자체가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당연히 그러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아주버님이 무던하셔도 사기 결혼은 충격이니까요. 그래서 남편과 아주버님을 일부러 많이 찾아갔어요. 사람을 좀 만나야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아주버님은 초반에 아주 정신이 아프셨는데 점점 나아지셨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보다 아주버님이 충격을 더 많이 받으셨어요. 하긴 저라도 남편이 저와의 결혼 목적이 돈 때문이라고 하면 정말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친정은 부자가 아니었지만요. 아, 시조카는 당연히 아주버님이 키우고 있죠. 이것도 나중에 들은 사실인데 형님은 아이에게도 신경을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시조카의 입에서 나온 사실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형님 정말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보여줄 때만 예뻐했대요. 만약 시댁에 가지 않는 날에는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고프다고 하면 알아서 먹으라고 했대요. 학교도 그 좋은 고급 사립학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안 가겠다고 하면 소리 지르고 나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계실 때도 형님은 살판 나서 불륜남과 노느라 아이는 챙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이 매우 바빠서 집에 잘 못 들어가셨는데 시조카는 그럴 때마다 혼자 집에 있었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밥도 잘 챙겨주지 않았대요. 그 소리를 듣는데 시조카도 너무 안쓰러웠어요. 시조카는 오히려 엄마가 이제 같이 살지 않고 아빠와 할머니랑 살게 됐다고 듣자 눈에 띌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조카의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당신 집으로 데려가셨어요. 어머님이 손주들에게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시조카한테도 잘해주셨지만 저희 아이에게도 최고였습니다. 저희 아이도 할머니 보러 가자고 하면 정말 좋아해요. 아주버님도 처음엔 모르셨다가 나중에 시조카의 얘기를 듣고서는 그만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런 이상한 여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최고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결국 들통난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죠.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틈만 나면 잘해주시라고 노력하셨습니다. 제가 친언니가 있다고 했잖아요. 언니와 함께 운영하라고 요즘 유행하는 대형 카페도 따로 차려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카페 2개를 운영하게 됐죠. 제가 분명 자신 없다고 거절했었는데 그냥 뭐 하지 말고 그럼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나 세라고 하시더라고요. 친언니가 제가 너무 무던해서 속 터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히려 살다 보니까 이런 행운도 찾아온다고 정말 신기해했습니다. 저는 정말 가만히 있다가 요즘 예상치 못한 돈벌이에 신이 나요. 남편이 나쁘게 살면 다 저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식당은 저희 부부도 물려받지 않으려고요. 시어머니에게 날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작은 백반집부터 시작하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로지 어머님의 손으로 탄생한 가게니까 끝까지 어머님이 책임져 주세요. 나중에 할 만큼 하셨다는 생각 들면 저희 좋은 추억으로 폐업하기로 해요. 저희가 이렇게 마음을 전하자 시어머니는 우셨어요. 그렇게 강해 보이던 시어머니가 우시니까 저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둘이 그래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한편으로 시어머니가 안쓰럽더라고요. 아들들하고 며느리들과 손자들까지 그렇게 잘해주시는 분인데 그걸 나쁜 마음으로 형님이 이용한 거잖아요. 안 그래도 남편이 일찍 여의시고 정말 고생하셨을 텐데 말이에요. 작은 식당에서 저렇게 지역 명소가 되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 하셨겠어요. 그래도 힘든 티 절대 안 내시고 저희를 항상 더 챙겨주시려고 노력하셨거든요. 저는 시어머니가 싫은 소리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해주지 못해서 안달이신 분이세요. 저렇게 좋으신 분인데 정말 너무 마음이 쓰리더라고요. 저도 배신을 당해본 적은 없지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것도 저렇게 노골적으로 티가 나게 잘해주다가 배신당한 거니까 시어머니 속도 말이 아닐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시어머니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님처럼 목적을 가지고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시어머니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제 성격이 내성적이라 형님처럼은 못해요. 그냥 평소보다 연락 한번 더 드리고 얼굴 한번 더 찾아뵙고 하는 거죠. 남편도 제가 시어머니에게 잘하니까 제 친정에 더 잘하더라고요. 그걸 보면 제가 더 잘하고 그런 선순환이 계속됐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형님도 돈 때문에 그랬던 건데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욕심내지 않고 그냥 제 현재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남편과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고 시어머니와도 형님이 없어지니까 더욱 사이가 좋아졌어요. 중간에 튀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편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오히려 형님이 나가니까 편안해지셨대요. 제가 조심스럽지만 천천히 다가가는 게 너무 보기 좋다고 어찌나 칭찬하시던지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가족에게 중간에 살짝 시련이 있었지만 결과만 보면 저희 정말 행복해졌습니다. 서로 진심을 알게 되니까 예전보다 훨씬 분위기도 유해졌어요. 이제 살면서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기온이 내려갔어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행복한 연말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